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장관들까지 승인한 방위분담금 타결 내용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더 많이 내라 이런 뜻인데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말이었던가요? 한미 양국에서 방위분담금 협상이 거의 타결되는 것처럼 네. 보였습니다. 13% 인상안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건데 그렇죠. 잠정 합의했는데 결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협상은? 그러니까 3월 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한미 간의 방역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또 트럼프가 사의를 표하면서 방위분담금 협상도 타결되는 것이 아니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무산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준 방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 수준이고 1조 원이 넘죠. 네네. 여기서 한 13% 정도 인상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한 1조 1,100억 원 정도 되겠죠. 아니 1년에 13% 올려주면 좀 많이 준 건데. 굉장히 인심을 많이 써준 거죠. 네, 월급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재선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다, 또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경제력의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국방비도 미국이 한 우리나라보다 한 18배 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렇지만 트럼프한테 필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동맹국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오지 않느냐. 네.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다. 라고 하는 일종의 재선에 미천에 삼겠다라고 하는 정청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이렇게 타결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형국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다익선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5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아니 했다고. 근데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그럼 5배를 올려달라는 건데. 네. 아이고 건물주가 임대료 이게 비유가 적정하지 않습니다만 5배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무자들도 네. 10% 20%도 아니고 네. 5배를 올려 받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방위분담금 항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가 있고 네. 군사 건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 이렇게 이제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죠. 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 지금 가족 동반하는 주한미군인데 그 가족들한테 생계 지원비 수당도 좀 주고 주한미군한테도 특별 수당도 주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들의 활동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 밖에 있는 미군들의 우리가 복리후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요구사항이 거의 그러니까 항목을 맞추다 안 되니까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갖다 붙여도 50억 달러를 좀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지금 부풀리기도 좀 어렵네요. 외교관들이나 네. 미국 관료들 그리고 미국 기자들도 이거 좀 터무니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매체들조차 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주한미군을 용병원으로 삼아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네. 미국 보수 언론이나 의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무가내인 거죠. 트럼프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군들이 세계 각국에 나갔다고 하는데 용병이라는 것이 그냥 정확한 단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네. 7765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분담금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비를 우리가 대고 있다고요?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가까이 그렇게 지출이 됐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주는 방위 분담금을 미국이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 갖다 미국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만 해도 수백억 원씩 가져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사업할 때 비용을 한미 양국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걸 갖다 방위 분담금을 다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국 사이 부담률이 93대 7입니다. 5대5에서 93대 7로 바뀐 거고. 이거 다른 협상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당신 강도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런 일들이 협상에. 계속 네.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인상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지금까지 쌓여있는 불용액이 한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한테 받아간 돈이 남아가지고 안 쓴 돈이 2조나 2조 원 된다고. 가까이 돼요. 예. 어이고. 그런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그런 불용액은 국고로 반납하고 그렇죠. 돌려줘야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는 그걸 감안을 해서 그죠 짜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까? 미군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트럼프 들어서는 지금 이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6409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주국 국방이 가능하면 철군하라고 큰 소리 칠 텐데 약속은 게 서름입니다. 자주국 국방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한 12위 정도 수준이고요. 코로나도 1등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싸워서 이기고 있고요. 군사력이 네. 예,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요? 예, 예. 지금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도 과거에는 우리나라 그 국방비가 일본에 예를 들면 2000년도에는 한 2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90% 정도까지 따라왔고 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력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그 투입한 돈이 7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700조요. 예, 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약속 컴플렉스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이렇게 취약해질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네. 미국을 상대할 필요 있는 것이죠. 우리 군이 그 북한군을 상대하기에 방어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힘이 있죠, 우리 사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6위, 네. 북한이 세계 25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군사력만요. 네. 경제력은 양국의 경제력 차이가 양측의 경제력 차이가 5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항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 뭐 삼성하고 LG가 만든 그 대형 초대형 평면티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비칠 때 그거 보면 정말 한국이 대단한 위대한 산업 국가가 됐구나. 근데 그 TV에 가끔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근사한 TV를 미국의 심장부에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건사도 못하는 북한을 1대1로 상대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 그런데 네. 주한미군이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보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른 여러 의미도 가지 있지 이제 또 않습니까? 주한미군을 빼서 예를 들어 미국 본토로 데려갈 경우엔 운영 유지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 네. 네네. 우리는 지금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갈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0610님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협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어떤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일단 대책이요? 지금 그 네. 무급 휴직에 들어간 군무원들 예, 거기에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 한 5천 명 가까이 되죠. 이분들이 지금 무고한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말고 미군들이나 미 군속들은 다 네. 지금 월급을 받고 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만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수 인력을 제외한 한 5천 명 가량은 지금 그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고 미국이 다음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게 이제 해고 위협입니다. 제가 보기엔 해고요. 해고 위협. 네. 네, 해고 위협 이런 카드를 써서 계속 그 한국의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어떤 선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좀 저 강대국이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아유 예. 그러니까 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상황인 것이죠. 네. 안타깝네요. 마음이 안 좋네요.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이 이렇게 고착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면요, 장기화되면 결국 이거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나서서 타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타결이 되면 다행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는 돈을 다 못 써갖고 2조 원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지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어디에 쓴답니까? 예, 예. 어디에 쓴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얘기하는 건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입니다. 아이고.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1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임시 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정치 배치하고 이걸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더더욱 더 침해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 중국의 또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끼어서 네. 굉장히 난처한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게 중거리 미사일. 네. 작년에 미국이 그 중거리 핵전력 협정, 그러니까 INF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거리 500km가 넘는 그전에는 그 조약에 따라서 금지됐던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배치하려면 그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럼 돈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문제지만 그 미국이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제 이 군사 전략에 따른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우리는 경제적인 피해도 당합니다만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영재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동아시아에서 중국 봉쇄,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라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목적으로 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이라는 홀도 무색하게 5배를 올려달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청취자 의견입니다. 네네. 저희 저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라이브 비데이 청취자들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네. 이분 모셔가지고 저기 대담해야 되겠습니다. 유영재님 잘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12일 이런 부활절날 특별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무기 생산과 거래를 계속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할 막대한 돈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 국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저는요. 네네. 네. 좀 이렇게 무기 그 군인들한테 쓰는 돈을 조금 줄이고 평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좀 구조적인 틀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황의 그 호소도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각국 정부의 화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성격에 있는 호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만 보더라도 올해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조 원에서 10조 원은 대통령께서 결심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국방부에서 한 9,400억 정도 삭감하는 이제 불용역 중심으로 해서 9,400억 정도 삭감하는 그래서 이제 2차 추경 예산에 그걸 포함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폭등하는 민생 수요를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국방비 동결이나 삭감을 얘기하면 아니 국방비가 주로 그 증가한 이유는 사병들의 급여를 인상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있죠. 예. 근데 50조 원 중에 사병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입니다. 그것밖에 안 예,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대로 인상을 해도 오히려 더 인상을 해도 국방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추진되던 사업이 이른바 삼축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삼축체계.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삼축체계 관련된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3조 조금 넘었는데 지금 6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6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리고 입체 기동 부대 그래가지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와 거기에 따르는 무기와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손질 보면 제가 보기엔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국방비는요. 새는 구멍이 되게 많은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왜 군인 아저씨 팬티는 축축 늘어지는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 속옷이 네. 그 납품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예. 납품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는 팬티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네. 그랬더니 국방부하고 그 관련 업체에서 와가지고 소송한다고 얼마나 괴롭히던지. 네. 네, 그렇다고요. 그렇다면요. 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까요? 좀 언제쯤 끝날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예측하기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거 이제 그 재선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장담했던 것처럼 최소한 뭐 2배 이상 네. 뭐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면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요. 것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장기화가 좀 불가피한. 그래서 네. 좀 한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무고한 피해자들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이런 예. 부분들이 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아이고 왜 그래요 또. 네, 이 사실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예. 빠른 합의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100% 지급으로 선회를 하되 금액을 낮추거나 또는 고소득자에 한해서 자발적 기부 동참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런데요. 네, 이 후자 네. 자발적 고소득자에 대한 기부 운동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국채 보상 운동이냐라고 네. 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역시나 같은 정책위 의장인 김재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선거 기간 중에 전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했으면 황교안 대표가 그랬죠. 네,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70%를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입장이 정리가 안 됐네요. 미래통합당에서도. 예, 미래통합당에는 한 목소리가 나오긴 어렵고요. 네. 네, 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미 기본소득처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약 1억 6천여만 원의 자발적 기부가 발생했고요. 네. 경기도 전체로는 2억여 원, 그리고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도 1억여 원의 자발적 기부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기부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강압에 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 왜 눈 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 네, 그렇게 만나는 마음을 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생각보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가락지, 돌가락지도 돌반지도 다 빼주던 그런 우리 국민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급 규모와 시기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발적 고소득자의 기부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사실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정민호님이 이제 긴급은 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시간 늦었습니다. 예. 풀 7282님은 장석인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오창석 평론가는 안 해도 된답니다. 아, 네. 그 뜻을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네, 저도 네. 안 하면은 아, 혼날 것 같습니다. 아니, 받아도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규모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이 아니라 1인당 100만 원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100만 원은 거의 뭐 5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규모와 시기 하루빨리 정해서 빠르면 4월 말에는 저는 지급을 해야 긴급이란 단어에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지 지금 몇 달째여서 네.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 앞에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5345님, 주 기자님, 저도 기부할래요. 그러면 우리 네.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어떤 청취자입니까? 3716님, 전 그냥 쓸게요. 힘들어요. 쓰세요. 일단 그럼요. 쓰시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2주간 사회 거리두기를 더 연장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순간부터는 소비 진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상임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임위 네. 이게 뭐냐면요,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이 네. 어느 부서에서 가서 일을 할 건지 상임위가 정해지는데요. 여기가 또 큰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떤 데는 돈을 만지는데 어떤 데는 네. 힘이 있는데 뭐 그래서 눈치 싸움 거셉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곳, 부동산과 사회 간접 자본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네. 그리고 일자리와 산업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 201명 후보 중 99명이 국토위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74명이 산자위를 선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토위 산자 여기 돈 많은 데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돈 역시 많은데. 네. 128명 중 70명이 국토위, 40명이 산자위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호하는 정당이 정의당이 대표적인데요. 네. 정의당 당선자 대부분이 이 환노위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잘 알겠다고요. 네. 국민 앞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 국민 좀 생각하고 지역 국민 생각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대표하는 계층과 그리고 직업과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물론 그러시겠죠. 네. 각 당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는 굉장히 네. 뜨거운 선거전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도전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큰 의석수를 차지한 게 처음이라서 네. 이 원내대표 선거도 초슈퍼급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네. 등 이해찬 대표가 지금 가만히 있고 네. 8월에 이제 물러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지금 굉장히 관심과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 나흘 앞둔 23일인데요. 전해철 의원,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지금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선 이후에 바로 초선 당선인 68명 전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서 당선 축하 인사를 오호, 네. 전했습니다. 돈 쓰셨네요. 많이 예. 쓰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선거도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최다선 6선인 박병석 의원은 역시나 초선 당선인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당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손편지요? 예. 좀 남자 의원들한테도 다 쓰시고 여자 의원들 초선 의원들한테는 네, 다요? 68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하루 꼬박 다 지나갔을 거예요. 굉장한 정성입니다. 네. 예, 그리고요. 네, 지금 이제 정성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당내 비문 그룹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뭐 바쁘죠. 그 안이 복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당선인과 현역 의원을 전부 전화로 조사를 했다라고 심재철 당 권한대표가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간다면서요. 예, 찬성이 43.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가 31이라서 막상막하네요. 네, 일단은 뭐 김종인 비대위 쪽이 근소하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다시 원내로 진입한 3선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21대 84명의 당선자가 스스로 당을 다스리거나 개혁할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네. 모욕적이다. 당내 인사를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좀 시끄럽네요. 계속 하겠네요. 이런 좀 분란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당 밖에서도 좀 시끄럽죠? 예, 맞습니다. 이 당 밖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죠. 무제한 권한을 달라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다라고 차라리 헤쳐모여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저기 민생당이나 국민의당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거기 민생당은 당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20석에서 이제 0석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당이 사라지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어제자 기사로만 보면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차기 지도부 수장으로는 손학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물망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도 손학규 비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런 체제였는데요. 새로운 인물에게 당을 맡길 경우에 당 전체의 인지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다시 미호도 다시 한번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에게 맡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죠. 예. 국민의당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지난주 말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활동을 재개하고 당을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네. 주말에 이제 다리 깁스를 푼 뒤 이제 건강한 상태로 당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부스를 풀고 당을 재정비하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오래 달리셔가지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그라미 비읍 동그라미님입니다. 쓰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서민 경제가 돌아가야 그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지적도 있고요. 8846님은 이런 지적하셨어요. 역시 100% 지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3월에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인구 10% 정도에 해당하는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일주일 연장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받아서 안내문 발송한다고 뉴스 나왔어요. 부모님 계신 완주군은 100% 지급으로 비록 전주의 10분의 1인 5만 원 지역 상품권 받았지만 벌써 받으셔서 이미 다 쓰셨고요. 그래서 스피드가 긴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 정치자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들으면서 라이브 비대위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871님 1시간 이상 걸리는 퇴근 시간을 SBS 듣다가 비대위로 갈아탄 지 2달여가 돼가는 것 합니다. 노래도 좋지만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좋죠. 비대위 노래가 맛집입니다. 음악 맛집. 네. 6300님 연휴에 제주에 오시는 분들 제발 방역 지침 지켜주세요. 오늘 성산일출봉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조심도 부탁드려요. 제발. 네. 저는 6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